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 스스로가 적폐라며 가족 수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협작해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밤 8시 2차 TV 토론에서 재격돌합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후보 단일화가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안철수 후보를 향한 여야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안 후보는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혀 오는 14일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는 사실상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로 파장이 더 확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과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으로 불거진 반중 정서 등 대선 전국의 돌발 변수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 적폐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적폐라며 부인과 장모 의혹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 오늘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성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다며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도 윤 후보 스스로가 적폐라며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장모 의혹 등 가족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 적폐를 말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적폐,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무슨 수사겠다 그랬는데 본인의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작해 제1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마음이 급해져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대로 처리하는 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고 반문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불법과 부정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부인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8시 두 번째 TV 토론으로 맞붙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오늘 토론의 굵은 주제는 2030 청년 정책과 코로나 방역 관련인데요. 자유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놓고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오늘 저녁 다시 한번 TV토론에서 격돌합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오늘 토론의 주제는 2030 청년 정책과 코로나 방역. 여야가 실무 협상을 통해 결정한 주제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은 2030 세대의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후보들 저마다 오늘 토론에서 2030 세대를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며 피해 손실 보상 약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제가 지정되지 않은 자유토론 부분에서는 최근 대선 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윤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의 과잉 의전 논란, 윤석열 후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논란도 상대 후보들에 의해 거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단일화 중심에 놓인 안철수 후보에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늘 오후 예정됐던 공약 발표 일정을 취소하며 준비에 임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지난 1차 토론에서 아리백 등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던 정책들에 대한 보완 준비와 함께 지난 1차에 이어 대장동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행으로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채널 6개 방송사에서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생중계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등 10대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염수정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염 추기경은 정치가 희망을 주고 온유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경제와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 5대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피해본 소상공인 완전 지원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연 25만 원부터 시작해 임기 내 100만 원까지 확대 지급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그동안 합의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인 추진을 주장했는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새로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기본주택 140만 호 공급, 세계 5강 종합국력 달성, 국토균형 발전, 한반도 비핵화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습니다. 내일은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모레는 제주로 이동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도민들과 소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 가톨릭대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마음이 편하면서 온유하고 한가족으로 사는 사회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강조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가 그런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됐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치라는 게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거지.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내일부터는 열정열차를 타고 1박 2일 동안 전주와 광주, 목포 등 호남권을 순회합니다. 윤 후보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으로 호남 민심을 공략하면서 통합 행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별도의 일정 없이 TV토론회 준비에 열중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초청 외교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이 한국의 마크롱이라며 양당제를 다당제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등록일 전 단일화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한 구애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야합이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기류 변화를 보였습니다. 또 안 후보가 조건 없이 단일화에 나선다면 칭찬할 만한 판단이라며 누그러진 표현으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이재명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론에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안 후보의 과학기술 비전을 흡수할 것이라며 재차 러브콜을 보냈고,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엔 안 후보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리는 상황이라며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만약에 단일화한다면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다 이제 버려버리는, 왜 출마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는가.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양 후보 측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물밑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에선 민주당의 단일화 논의 요청은 인정했지만 국민의힘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단일화가 전혀 즉각 논의되지도 않고 또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무슨 유의미한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예, 또 안철수 후보는 자기 길을 가시겠다고. 국민의당은 선거운동을 위한 포털 광고와 유세차 계약도 마쳤다고 언론에 밝히며 완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의 시선이 안철수 후보에게 쏠린 가운데 한때 안철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안 후보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내 세력이 없어요. 합류하는 게 정치 장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후보 등록일 직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전격적인 회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두 후보 측은 단판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오는 28일 투표지에 사퇴를 표기할 수 있는 투표용지 인쇄일이 단일화 논의의 2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음 달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서울 서초갑은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을, 충북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전 의원을 각각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갑의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대구 중남구의 백수범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 5곳에서 치러지는데 국민의힘은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한 대구 중남구에 무공천을 결정했고, 민주당은 이낙연 전 의원이 사퇴한 서울 종로 등 3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지역은 서울 서초갑 한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다음 달 9일 진행되는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감염병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 본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 30분으로 늦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늘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방송이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친숙한 방송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방송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국회방송자문위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국회방송이 국민에게 좀 더 친숙히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방송 채널 번호를 IPTV 65번과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165번으로 조정한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김종명 국회방송자문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치와 국민을 연결하는 국회방송의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자문위는 첫 회의를 열고 대선 당일 개표 방송 계획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 현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민심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실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조사 결과를 살펴볼 텐데, 먼저 그 양강 후보의 그 박빙 대결 속에서 여전히 윤 후보가 조금 앞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후보가 동률인 결과도 나온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분석을 하고 있는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인데요. 동률입니다. 네, 35대 35네요. 그렇죠. 네. 설 명절 연휴 직전에 조사됐고 설 명절 연휴 지나고 난 이게 2월 7일에서 9일까지 그렇죠. 조사네요. 직후에는 이제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 조사는 이제 명절 이후의 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절 이후의 민심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깻잎 반의 반장 차이도 아니고 똑같다. 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는 두 후보 지금 이제 뭐 3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후보 간의 팽팽한
접전 양상은 네. 더 심화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던 KSOI 지지율 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BS 의뢰인데요. 네. 여기는 38.4 대 44.6%네요.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 조사는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거의 네. 일주일 전에 실시됐던 4일, 5일 양일간. 예, 네. 일주일여 전에 실시됐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도 민심은 변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또 자동응답 조사에는 대체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네. 자동응답 조사 또 면접원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네.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추이를 살펴볼 차례인데 이제 네. 대선이 2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은 한 달 뒤에 26일 뒤에 후보 지지율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후보 특별히 좀 추세가 좋은 후보가 있을까요? 신동진 앵커께서도 네. 가늠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대선 판세를 분석해오고 또 연구해왔지만 네. 이번 선거처럼 어려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네. 너무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지금 보시면은 네. 추세를 쭉 보시게 되면은 또 벌어졌다가 네. 좁혀졌다가 더 좁혀졌다가 동률이 돼버렸습니다. 동률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선거를 채 25일, 26일여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발표가 된 결과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었다가 네, 좀 하락세군요. 안보 이슈가 불거지고 네. 유력 후보 쪽으로 지지층들이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조금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심상정 후보는 집거 이후에 토론에서 능력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안철수나 유력 후보들을 앞서는 지지율로 올라가기 좀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약간의 변화가 있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KSOI 지지율 추이도 살펴볼게요. 네, NBS에 이어서 KSOI, TBS 의뢰인데요.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또 배우자인 김혜경 씨 논란이 상당히 또 일파만파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사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발언까지 아직까지 반영이 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이 조사는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정도로 네. 이재명 후보를 앞서가는 이긴다라고 우리가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 수치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는 오차 범위 내 더 높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요새 이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물론 여권과의 단일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그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가 큰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각각 그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3자 대결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조금은 더 단일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결과를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텐데 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더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결과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세 글자입니다. 중도층.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네. 뭐냐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은 네.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더라도 지지를 하겠죠. 투표를 하겠죠. 근데 중도층은 조금이라도 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안 후보로 단일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나 중도층의 결집 정도의 차이가 또 두 후보 간의 경쟁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세요. 네. 조금 봐보시면은 윤석열 후보보다는 두 후보만 놓고 봤을 때 야권 단일 후보 선호도를 보면 안 후보가 높죠. 네.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선택이 윤 후보의 그렇죠. 네.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준 역선택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TV 토론 이야기로 이제 화제를 바꿔볼까 하는데 오늘 잠시 후 한 2시간 정도 후에 네.
저녁 8시에 두 번째 TV 토론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주 그 1차 TV 토론회에 대한 그 민심이 어땠는지 결과가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좋아진 후보 윤석열 후보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31%, 안철수 후보는 12%니까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대체로 윤석열 후보는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는 기대치에 비하면 이 1차 TV 토론에서 효과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결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이미지가 나빠진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 44.4 윤석열 후보보다는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1차 TV 토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는 높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토론 잘한다. 토달이다. 그런데 그런 만큼의 시원한 사이다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네.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TV 토론이 있는데 이제는 후보자 등록하기 직전에 TV 토론이거든요. 사생결단 정말 전력투구 네. 할 수밖에 없는 TV 토론이기 때문에 1차 토론 때의 평가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기대만큼 못했거든요. 기대만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2차 토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네. 오늘이 결전과 혈전의 날이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주로 주제가 될 것이냐. 배우자 리스크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론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모두 다 거론되는 것이 네. 2차 TV 토론이기 때문에 더 혈전이 되겠죠. 단일화 이슈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두 후보는 단일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또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1차 TV 토론이 좀 서로 간의 워밍업이었다. 네. 몸풀기였다. 그러면 2차 토론은 정말 어퍼컷까지 나올 수 있는 혈전입니다.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꼽아주셨네요. 배우자 리스크, 네. 논란, 단일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까지 등장할 수가 있죠. 대선 개입에 대한 논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살펴볼 게 이제 TV 토론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얼마나 크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이 달랐네요. 그렇죠. 이건 뭐 이제 전체 결과보다는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영향 없다. 이 이야기는 뭐 윤석열 후보는 우리 뭐 토론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토론과 상관없이 지지하는 것은 결정이 돼 있다. 이런 판단이고 전체 선거판을 보는 것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은 토론이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또 보일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민주당 지지층에 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네. 기대, 바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차 TV, 1차 TV 토론은 기대에 못 미쳤다. 네. 그다음에 2차 TV 토론,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3번의 법정 또 TV 토론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토론에서 더 전력 투구, 왜냐하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더 전력 투구할 수밖에는 없는 네.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TV 토론에 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제 기대를 살펴볼 수가 있겠군요. 오늘 그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책사의 진단입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중도 보수 진영의 원로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좌우 양 진영을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자문과 참모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과거 안철수 바람이 불었을 때 안 후보의 멘토로 활약을 했었고요.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는 아직 일면식이 없지만
파평 윤 씨 종친으로 윤 후보가 아저씨뻘이라고 하죠. 현재 유력 대선 주자들과 직간접적으로 두루 인연이 있기 때문에 윤 전 장관의 발언이나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과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윤 전 장관이 오늘 이렇게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언론쟁이를 왜 그 타이밍에 하냐고요. 지금 자기 신분이 대통령 후보고 선거 기간 중에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적인 얘기를 왜 굳이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또 정색을 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왜 꼭 제발자린 사람처럼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적폐 수사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윤석열 후보는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뿐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윤 전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를 왜 굳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 후보의 발언에 강한 분노를 표시한 문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이해는 하지만 과민 반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논란이 이 지지층의 결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20여일 남은 대선 전국에서 돌발 변수로 떠오른 적폐 수사 논란. 말을 한쪽도 받아들이는 쪽도 부적절했다는 원로 책사의 진단을 여야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장보기 인증입니다. 최근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제보자인 7급 공무원 A 씨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김혜경 씨 입장을 다소 옹호해주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지자체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딴 데를.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왔어요. 집사 비슷한 사람이 공관에 대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주변 지자체장들에게 물어봤더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직접 장 보러 가는 경우는 없다더라. 유 전 사무총장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도 김혜경 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권에서 곧바로 반박과 함께 장보기 인증이 이어졌는데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의 발언 들어보시죠.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는데 대신 장 봐준 게 없는데 도지사는 더 의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높이 받들어야 되는 분인지 그건 제가 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원장 부인은 직접 장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최 전 원장.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선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라고 해야 맞다고 직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도 SNS를 통해서 김혜경 씨와 유인태 전 사무총장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자신의 장보기 인증 사진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단골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사진을 공유하면서 도지사 부인은 직접 장 보면 큰일이 나냐. 독일 메르켈 전 총리도 퇴근길에 수시로 장을 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혜경 씨가 공개 사과 당시 수사와 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왔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으로 논란이 뜨거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목소리 듣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실용과 통합의 정치입니다. 사적 복수에 젖어서 이명박 정권 때 겪었던
이 망국적 정치 보복의 역사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방금 이제 들으셨듯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집권 시 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으로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의 그 유력 대선 후보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현 정권을 적폐 수사 대상으로 몰았다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 후보의 발언과 또 대통령의 강경 대응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영훈 위원장. 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분들을 타겟팅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후보조차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이런 말을 하셨죠. 민주당 정권의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검찰총장 당시에 그 일들을 몰랐다면 무능인가요? 공범인가요? 또 알았으면서 이렇게 덮은 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다르게 보면은 정말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정권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라면 설명을 해야죠. 이 설명을 못하는 것은 없는 죄까지 만들려고 한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용어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명박과 박근혜 그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게 했던 것, 공천 학살 이런 게 보복이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오히려 수혜자인데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좀 발을 빼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김희연. 윤석열 후보가요, 이 대통령 후보가 된 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윤석열 옥죄기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덮지 않고 계속 드러냈고 저항하다 보니까 사실 직무정지도 되고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어 놓은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범이냐 무능이냐 이 프레임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적폐청산 내지는 이런 말씀을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적폐라는 말을 굳이 언급한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적폐청산에 대해서 비판해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좋은 개혁 시기들을 다 놓치고 정적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적폐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은 사실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감히 어딜 이런 이해찬 대표가 감히 어딜 적폐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발끈 화를 내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가 사과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는 거의 침묵하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루에 몇 개의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여권이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을 하자 윤 후보가 내가 하면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인가라면서 맞섰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제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친문 결집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보복은 없어야 되죠. 그거는 어떤 후보를 막론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 진영을 정말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 내용이 그 적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 인터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정의에 맞춰서 공정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민주당에서 다소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 이런 말이 뭔가 어울릴 정도로 너무 과민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크게 번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여기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되니까 더 큰 어떤 이슈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전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이시고 결코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전날 김부겸 총리가 야당 의원의 그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해서 숱한 질문을 했는데 김혜경 씨에 대한 발언을 김부겸 총리가 직접 언급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았었거든요. 하물며 총리도 그러한데 바로 그 다음날 후보에 대해서 야당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라라는 말이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쁜 어떤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자가 질문을 했죠. 적폐 청산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해야죠, 돼야죠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볼 때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없는 죄를 만들거나 뭐 있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죠.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번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걸로도 볼 수 있고 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뭐 이해찬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감히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관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오늘 저녁 그 TV 토론에서도 이 사안이 이제 등장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국면에 등장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불러올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그 표심 어느 정도로 두 분 판단하시는지 영향이 클지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 자체는 본인이 빚을 내는 그런 발광체는 아니라고 제가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현 정권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민주당에 반대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쉽게 말하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내가 짜장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라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번 발언의 의도도 그렇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발언인데 굉장히 큰 실책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나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과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님의 지지율이 그에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간극을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메워주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뭐 반사체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반사체 역할도 못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리고요,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주당에서 특허를 낸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 나올 때 거의 뭐 대선 슬로건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하셨고 이재명 후보도 제가 기억하기로 뭐 적폐청산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이게 뭐 그런 식의 적폐청산이면 뭐 3번, 4번, 5번도 해야 돼, 여러 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폐청산을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은 괜찮고 국민의힘에서 언급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 납득이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파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대응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훨씬 이게 커졌는데
커지면서 지지층 결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는 소리고,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일정 부분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선거 개입을 하느냐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선거 개입이 아니래요. 하지만 대통령의 말이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앞서서 김부겸 총리도 어떤 파장이 미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고려가 없이 이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말을 했다? 이건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선거 개입의 책임을 저는 분명히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이죠. 쇼트트랙 종목의 편파 판정 논란으로 이른바 반중 정서도 돌발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청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반중 정서가 굉장히 확실히 있죠. 이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국민의힘은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반중 정서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일 정서에 민주당이 편승해서 당시 지지층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반중 정서를 편승한다는 인상을 절대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일부 대변인이나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이 반중 정서라는 것이 2030을 갈라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국민의힘이 이용하고 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민주당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2030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정치권의 갈라치기라는 식으로 폄훼하게 되면 2030 분명히 부글부글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싫고 중국의 편파 판정, 노골적인 편파 판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국민적 공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갈라치기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역풍을 맞을 것이고, 당연히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입장을 냈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경기 당시 끝나고 나서 그런 입장을 모든 대부분의 의원들과 후보까지 표명을 해주셨어요. 다만 이게 과연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것이냐,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게 반중 정서라고 하면은, 그럼 국제 외교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그런 옹호나 그런 과정밖에 있을 수 없겠죠.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윤건영 의원께서 발언을 하신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겉으로는 반중 의사를 표시하면서 뒤로는 반성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표명하셨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왜 이번에 이런 불공정한 심판, 불공정한 올림픽 경기에서 왜 항의를 하지 않았냐. 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정부의 비판을 하면서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청년들이 볼 때 공정한가, 윤석열의 과거 행보를 볼 때 할 말을 한다라는 이미지에서 굉장히 퇴색적으로 편질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추가 배치 반대, 윤석열 후보는 찬성 입장을 이제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반중 정서가 이제 확산이 될수록 이대남이 사드 배치를 이제 추가를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쏠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두 분은 동의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예, 박영훈 위원장.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20대 남성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단순히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중국에 대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준다. 이건 너무 단순한 방정식이고요. 20대 남성은 그것보다 과거를 보고 또 미래를 볼 것 같아요. 우리 과거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중국에 진출했던 모든 기업들, 한한령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잠깐 이렇게 휘청한 것도 사실이고요. 20대 남성은
기회와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것이 국산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배치하겠다. 사드에 준하는 무기를 배치하겠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미국산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런 안보상의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사드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그럼 미국산이라서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제 중국 기업 아까 그거 말씀하셨는데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당시에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은 어떤 상호주의 무역에 입각해서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적대국이라고 해도 기꺼이 수입을 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신들한테 필요 없으면 점차 배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최대 무역 흑자를 내는 두 나라가 첫 번째가 타이완이고 두 번째가 호주거든요. 근데 타이완, 호주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랑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우리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드 때문에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입는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적, 외교적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못한다 그러면 타이완이랑 호주는 절대로 무역 흑자를 낼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중국은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사갑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 소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수할 수 있는 물건들은 중국이 수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꽤 됐고 오히려 중간재들,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한민국 기술이 필요한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서 내지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무역에 우리가 큰 타격이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보여왔던 굴종적인 중국 외교의 온상이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김재섭 위원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반중국 정서에 대해서 뭐 이용을 하거나 활용할 계획이 없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현재 분위기가 반중 정서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쪽으로 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예전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일 정서를 조장했었던 적이 있었죠. 뭐 죽창가라는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실제로 반일 정서를 극도로 고조를 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데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드를 배치하는 일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고 수도권에 실제로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가 지금 우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이 내지는 윤석열 후보가 반중 정서를 자극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현재로서 굉장히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가지고 반중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사실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이 그냥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저는 반증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해외 외교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반일 정서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좀 틀린 이야기인 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당시에는 일본이 작은 나노, 다양한 필수재들에 대한 수출을 한국에 금지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원천적으로 일본에게 책임이 있었고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그 사드라는 무기를 설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두 가지 사안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제 타격 하겠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과연 사드가 있기 전에, 있고 나서 후에 별 차이가 있었나요? 사드가 없었을 때 우리가 굉장한 안보적 위협을 받거나 그런 타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쟁 상황까지 이르게 한 그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의 쓸모는,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드의 쓸모는 전쟁이 났을 때 쓸모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핵도 터져야 쓸모가 있는 겁니다. 사드의 쓸모가 있었다는 건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드의 쓸모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자체로 쓸모가 있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가 지금 수도권 내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무기라도 들여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서 그것을 뭐 반중 정서에 편승하거나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약 1시간 후 8시부터 두 번째 사자 TV 토론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오늘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2030 정책입니다. 후보들의 청년 정책 중에서 어떤 게 그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 청년 정책을 뭐 하나 딱 이렇게 찍기보다는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려고 해요. 청년들이 매년 10만 명 정도 수도권에 오는데 이분들을 왜 올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서울이 많은 나라, 메가시티가 실현되는 5개의 메가시티가 실현되는 서울의 그런 탈피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평균주의, 저는 이제 평균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좀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청년들이 가장 크게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거 마련이 잘 되지 않으니까 결혼도 좀 어려워지고, 결혼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거 자체가 사회적인 동력을 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청년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다른 연령대에도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후보가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많은 지지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청년 맞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대선 전국의 돌발 변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은 내일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